미국 도널드 존 트럼프는 스웨덴 시민 알란 엠마누엘 칼손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제조하면서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나서 딱 1년 후인 1946년 6월 14일에 뉴욕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은 보기보다 공통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둘 다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알란은 말름 셰핑 마을을 둘러싼 숲속에 있는 수돗물도 안 나오고 단열도 안 되는 코딱지만 한 오두막 한 채를 상속받았고, 아버지 트럼프는 어린 도널드에게 뉴욕 시내의 아파트 2만 7천 채를 물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들들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 알란은 오두막을 폭약으로 시원하게 날려버렸고, 도널드도 아버지가 물려준 부동산 제국을 거의 비슷하게 날려버렸는데, 한 무리의 자애로운 은행가들이 도와준 덕분으로 겨우 파산을 면할 수 있었다. 이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거의 같은 시간에 각기 지구의 반대편에 앉아서 자신의 한심한 삶에 대해 한탄했다는 사실이다. 알란은 검은색 태블릿에 매혹되고 열기구를 타다가 표류하는 신세가 되기 전에 발리에서 그랬고, 도널드는 워싱턴의 어느 커다란 하얀 집에서 바보 천치들과 괘씸한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랬다. 미국 대통령으로 지낸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쾌하지가 않았다. 그가 가장 즐기는 취미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일이었다. 그가 사업을 할 때나 TV에 출연할 때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가 백악관에서 모가지 한두 개 세는 방식에 따라서는 13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를 날려버리자 썩어 빠진 매체들은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수군거렸다. 그를 실망시킨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는데, 같은 편인 공화당 의원들마저 그의 말을 들어먹지 않았고, 법은 그가 이들을 당장 해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 모든 엿 같은 소리들. 예를 들어 그의 선친 프레드가 까마득한 옛날의 어느 날에 뉴욕 퀸스에서 KK단의 행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단다. 첫째,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둘째, 설사 경찰에 끌려갔다 한들 금방 풀려났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란 말인가. 가장 끔찍한 것은 대통령에게는 진실을 말할 권리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멕시코인들이 간간범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닌가?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전부 다 훨씬 흉악한 놈들이 아니던가 말이다. 물론 좋은 점들도 없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대통령에겐 강력한 발언권이 있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총으로든 말로든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가짜 미디어에 대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가짜뉴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우쭐댔다.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짜 뉴스란
트럼프가 읽고 듣고 보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좀 더 복잡했다.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백악관 보좌관이나 상원 의원들보다 해고하기가 훨씬 곤란했다. 남은 옵션은 폭탄을 퍼부어 그들을 박살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폭탄을 고소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잘 먹혔다. 하지만 적이 손에 핵폭탄을 들고 있는 땅딸막한 자도취적 미치광이일 때는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편이 나았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장기가 아니었고 이는 자신도 인정하는 바였다. 그러고 있기에 그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다. 그런데 북한의 이 자아도취증 환자를 보면 누군가가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가만 그게 누구였더라? 뭐 어쨌거나 트럼프는 손에 든 패를 제대로만 사용하면 나라의 절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어차피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편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늘 자기 친구들, 특히 그가 해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챙겨왔다. 일테면 총기 로비를 하는 친구들 말이다. 얼마 전에 어떤 사이코패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23정의 다양한 총기를 사용하여 6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한 것은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었다. 잘못하면 머피의 법칙에 따라 또 어딘가의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터질 수도 있으리라. 또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외부의 위협 요소들을 상기시켜야 했다. 그는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자신이 꾸며낸 위협 요소도 몇 개 추가했다. 물론 그의 측근들은 강간범들만 우글거리는 나라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법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찬성을 외쳐야 했다. 전쟁도 좋은 결집 수단이었다. 그는 진행 중인 트위터 전쟁에서 거의 매일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남은 것은 미사일을 가진 그 조그만 로켓맨과의 전쟁이었다. 자아도취증 환자 말이다. 아, 이 친구가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백악관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가 대통령을 따라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 등을 만나러 뉴욕에 온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금 북한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극히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프리버스 자신이 모가지가 잘리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는 일을 똑바로 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최근 프리버스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 함대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고 트럼프가 말하자 이 배들은 함대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더욱이 그것들은 북한이 아닌 호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는 노발대발했고 프리버스가 뉴욕타임스의 거짓말쟁이들이 진실을 발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그를 질책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부정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또 김정은을 계속 모욕하여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일 터였다.
프리버스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특사 발스트렘 장관이 유엔 빌딩에 도착했다고 대통령에게 알렸다. 그리고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스위스의 핵무기 전문가인 스웨덴인 알란 칼손도 함께 왔다고 덧붙였다. 그럼 어떻게 둘 다 여기로 데려와? 트럼프가 명령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 마르고트 발스트렘이 트럼프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시오. 알란도 따라서 인사했다. 두 분 거기 앉으시오. 대통령이 말했다. 자, 발스트렘 여사부터 시작합시다. 여사는 평, 그러니까 북한을 가자마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대체 몸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하신 거요? 기자회견이란 원래 고약한 거지만 북한의 기자회견은 특히 고약한데 말이요.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자신은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 미처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각하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 기자회견장에 끌려가게 됐단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김정은에게 농락당한 거예요. 발스트렘이 결론 지었다. 유엔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나부터가 개탄을 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농락당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녀의 말을 바로잡았다. 난 그 조그만 로켓맨에게 절대로 농락당하지 않소. 스웨덴 외무장관은 자신은 대통령을 모욕할 뜻이 없었다고 대꾸했다. 그런데 조그만 로켓맨이라는 표현이 북한과의 대화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단다. 자신은 유엔 사무총장에 올린 보고서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적절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단다. 각하께서 사본이 한 부 필요하시다면 곧바로 보고서식이나 아니 누가 골치 아프게 그런 걸 읽고 있어? 누가? 자,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한 질문에나 대답하시오.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몸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외에는 다른 질문은 들은 기억이 없었다. 비록 이걸 가지고 따지고 들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최선을 다해보죠. 대통령 각하. 자, 여기 계신 알란 칼손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스위스가 아니라 스웨덴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지도 않았. 근데 당신은 누구요? 대통령은 알란에게로 고개를 획 돌리며 물었다. 알란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내에 대해 속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이야? 아니면 그냥 미치광이야? 역사를 살펴보면 대통령인 동시에 미치광이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난 알란 칼손이라 하오. 그리고 난 스웨덴 사람인데 이것도 이미 장관께서 말씀하셨고 또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 북한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에 회방을 놓고 왔지. 자, 간단히 말하자면 난 이런 사람이오. 물론 더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듣자 하니 당신이 전에 미국 대통령에게 자유훈장을 받았다고 하던데 도널드 트럼프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오. 만일 내가 하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다시 반납시킬 수 있소. 그걸 반납시킬 수 있다고. 만일 질문을 시작하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소. 하지만 내 훈장을 반납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게 1948년에 레닌그라드로 향하는 잠수함에서 이상하게도 사라져 버렸걸랑?
어쩌면 러시아인들이 꾸민 짓인지도 모르지. 모스크바에 있는 그 푸틴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요. 내가 알기로 당신들 사이가 아주 좋다던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잠수함? 1948년? 이 틈을 타서 알란은 하던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답변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겠소. 이런 일에는 벌써 이력이 났거든. 그러니까 튜르먼은 원자 폭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 다음에는 닉슨이었는데 그 양반은 특히 인도네시아 정치나 도청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았지.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는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던 모양이야. 그 외에도 각하께서 무얼 알고 싶어 하든 다 얘기해 드리겠소. 아마 염소젖으로 술을 담그는 기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 그보다는 차라리 염소젖을 좋아할 것 같은데 안 그러우? 알란은 미국의 국가 원수인 이 불쌍한 사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은색 태블릿에서 읽은 바 있었다. 트럼프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에 입을 열었다. 말이 너무 많구먼. 그보다는 당신이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왜 그 얼간이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줬는지 얘기해 보시오. 나는 그 얼간이도 도와준 적이 없소. 알란이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닉슨을 얼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난 내 친구 율리우스와 북한에 우연히 가게 되었다오.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어떤 배에 구조되었는데 불행히도 그 배가 평양 근처에 있는 모항에 돌아가는 중이었던 거라. 설상가상으로 그 배에는 여기에서처럼 술이 금지되었다는 거야. 선장은 이름이 박종운이라고 했어. 혹시 그 사람 아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노인의 설명 중에서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자, 요점을 얘기해요. 요점을. 당신이 개입하기 전에 북한 사람들이 뭘 알고 싶어 했느냐고. 알라는 앞에 있는 사내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가 이 질문을 막 입 밖에 내려 하는데 사랑스런 발스트롬 여사에게 약속했던 게 생각났다. 트럼프에게 상냥하게 굴겠다고 한 것 말이다. 내가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랬다면 그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아는 게 전보다 줄어들었을 뿐이야. 맞아, 난 그들에게 화학식 몇 개월을 알려주었어. 내 기억이 맞는다면 어떻게 하면 구정물을 정화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지.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는 없지 않겠소? 구정물? 그걸로는 옷도 표백할 수가 있지. 어쨌든 여기 계신 발스트렘 여사의 귀중한 도움 덕택에 우린 내 화학식들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전에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오. 내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조난당했다는 것뿐이야. 만일 대통령께서 이게 내 훈장을 빼앗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그걸 찾아내어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구려. 심지어는 알란 자신도 이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상냥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각하, 이건 지나가는 얘긴데 개인적인 감상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보고 있을 때 알란이 물었다. 그게 뭐요? 뭐 시도해 봐서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 각하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어요. 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다고?
대통령의 실눈이 둥그레졌다. 사실은 각하께서는 외모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시지만 특히 그 헤어스타일은 기가 막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풀나풀한 금빛 머리 뭉치를 조심스레 가다듬었다. 부글거리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다. 오,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신이 처음이 아니라오. 아무렴, 처음이 아니고 말고. 그의 입이 양귀에 걸렸다. 세상에, 일이 이렇게나 간단할 수 있다니. 알라는 다음번에 어떤 미국 대통령과 마주치게 되면 좀 더 상냥하게 굴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스위스 스웨덴인은 꽤 괜찮은 노인네였다. 아주 흥미로운 데다가 판단력도 그만하면 훌륭했다. 대통령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서 두 분과는 이만 작별을 고해야겠소. 마르고트 발스트램도 이 지겨운 인터뷰를 마감하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알라는 나이도 있고 해서 동작이 훨씬 굼떴다. 잠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오래 뜸을 들이지 않는 성격인 도널드 트럼프가 말했다. 칼손 씨, 혹시 골프를 칠 줄 아시오? 아니, 못 쳐. 알란이 대답했다. 예전에 하모니카를 불 줄 아는 친구인 스페인 친구가 있긴 했지. 하지만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어. 내전 중에 머리에 총알을 맞았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었어.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칼손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전? 아무리 늙었어도 남북 전쟁을 겪었을 만큼 나이를 먹진 않았을 것 아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이 재미있는 노인네를 조금 더 붙잡아 두는 것도 괜찮을성 싶었다. 사실은 즉슨 트럼프는 뉴욕 외곽에서 있을 골프 라운지에 초대받은 몸이었다. 초대한 이는 그의 절친 중의 하나인 어느 부동산 거물로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 7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제는 620만 달러어치의 부동산세 감면을 받을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함께 18홀을 도는 것만 한 게 있겠는가? 그런데 불행히도 이 부동산 거물이 독감에 걸려 자리에 누워버린 것이다. 트럼프는 그런 일로 이 중요한 계획을 취소하고 싶지 않았다. 골프는 골프였고 유엔 빌딩의 어느 빌린 사무실에 틀어박혀 하루를 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대안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다가 짬을 내어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하면 온 우주가 작당하여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골프는 예정대로 칠 거였고 칼손 씨도 같이 가서 잡담이나 나누면 좋겠단다. 또 혹시 봉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푸에르토리코 출신 캐디 녀석을 좀 감시해 줬으면 고맙겠단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도둑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꿈을 대어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내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다루는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되겠지. 알란이 대답했다. 그리고 각하께서 이 미천한 몸과 함께 있고 싶으시다면 반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난 어쩌다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도자들과 엮이게 되어 바로 이런 일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런데 그게 단 한 번도 원만하게 끝난 적이 없어서 이 노인네가 또 튕기기 시작하는군. 하지만 나름 매력은 있단 말이야. 그래, 나름 매력은 있어.
자, 그럼 우리 같이 가는 거요. 대통령이 혼자 결론을 내려버렸다. 오케이, 좋았어. 같이 가는 거야. 그는 발스트램 장관에게는 이제 그만 가보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충고했다. 자, 와주셔서 감사했고 이제는 가보셔도 돼요. 불러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발스트램 여사가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다. 한번 외교관은 영원한 외교관이었다. 맨해튼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골프장까지 가기 위해 미국 대통령은 택시를 부르지도 않았고 우버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헬리콥터를 탔다. 헬리콥터는 유엔 빌딩 옥상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트럼프와 알란은 비밀 경호국에서 나온 5요원의 경호를 받았고 5 중 3은 헬기에 동승했다. 또 다른 5명의 요원들은 미리 골프장에 가서 수많은 현지 경찰관들과의 협력하에 보안을 강화했다. 헬기에 오르던 알란은 잠시 율리우스가 생각났다. 날씨는 계절에 비해 화창하니 햇볕을 받으면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으면 불평할 게 없으리라. 그런데 골프 한 라운드를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1시간? 헬기가 맨허튼과 퀸스윌을 날아가는 동안 대통령은 자신이 상속받거나 사거나 판 건물들을 알란에게 자랑스레 가리켜 주었다. 또 상속받거나 사거나 팔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의 손에 굴러 들어온 다른 것들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동사세며 그 고약한 의료보험 개혁 아니며 갖가지 자유무역 협정들이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자신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실업률을 실제보다 2배로 부풀려 말했고 그것을 절반으로 다시 말해서 현재의 수준으로 낮출 거라고 장담했다. 알란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태블릿을 통해 기사들을 충분히 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수시로 과장하거나 날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헬기가 착륙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스웨덴 출신인 동시에 스위스 출신인 그의 101살 먹은 골프 파트너는 첫 번째 티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땅을 밟았다. 대통령은 티샷을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었다. 첫 번째 홀은 310m짜리 파4 홀이었다. 코스는 약간 왼쪽으로 휘었고 페어웨이는 운동장만큼이나 널찍했으며 오른쪽에는 깊은 벙커가 하나 놓여 있었다. 자, 트럼프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캐디에게 짤막하게 의견을 구했다. 캐디는 대통령에게 안전하게 플레이하라며 공을 온 그린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페어웨이 중간에 올려놓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골프 실력은 항상 공을 원하는 위치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좋지는 못했다. 지금이 바로 그 경우였다. 스윙이 의도했던 것보다 강했을 뿐 아니라 바람까지 불어 공이 옆으로 빠지고 말았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자 같으니 대통령이 불쌍한 캐디에게 소리쳤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알란은 골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나 공이 벙커에 빠진 책임은 캐디보다는 2 손으로 골프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져야 할 듯 싶었다. 무엇보다도 흠집 난 음반처럼 자기가 한 말을 꼭 또 한 번 반복하는 대통령의 괴상한 버릇이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다지 상냥치 못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발스트램은 옆에 없었다. 근데 왜 각하께선 한 말을
꼭 한 번 더 반복하시오. 알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대통령이 되물었다. 순간 101세 노인은 묘한 딜레마에 봉착했다. 그래, 각하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 번 묻겠소. 왜 각하께선 한 말을 꼭 한 번 더 반복하시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사실도 아닌 말을 반복하더라고. 뭐? 사실도 아니라고? 사실도 아니라고? 대통령은 으르렁거렸고 대번에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으로 되돌아갔다. 오, 알겠어. 당신 이제 보니 뉴욕타임스 빠돌이었구먼. 이런 쥐새끼 같으니라고. 골퍼들 중에는 공을 벙커에 빠뜨리고 나서 여느 골퍼들보다 훨씬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난 누구의 빠돌이도 아니야. 알란이 대답했다. 내 나이가 되면 기력이 딸려서 누구의 빠돌이도 될 수 없어. 난 단지 3가지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첫째, 왜 각하께선 그렇게도 진실을 싫어하실까? 둘째, 공을 벙커에 날린 것은 당신인데 저 푸에르토리코 친구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 셋째, 왜 각하께서는 어떤 멍청한 소리를 짓거리고 나면 그 멍청한 소리를 꼭 한 번 더 반복해야 한다고 느끼는 걸까? 골퍼들 중에는 공을 벙커에 빠뜨리고 나서 여느 골퍼들보다 훨씬 예민해지는 골퍼들보다도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범주에 속하는 모양이었다. 이 빌어먹을 못 같은 영감 같으니 대통령이 으르렁댔다. 당신 나하고 골프 한 판 붙어라고 말하려 했으나 물론 알라는 푸에르토리코 캐디의 감독관일 뿐이었다. 나하고 뭐? 나하고 뭐? 알란이 자신의 말투를 흉내내며 되묻자 대통령의 기분은 최악이 되었다. 얼굴이 시뻘개진 그는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그저 5번 아이언을 노인을 향해 흔들어 대기만 했다. 각하께선 충동을 조절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소. 뭐? 충동을 조절해? 나만큼 충동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없어. 맞아, 아무도 없어. 이렇게 소리치며 대통령은 5번 아이언을 푸에르토리코인의 머리 위로 휙 집어 던졌는데 이 친구는 대통령의 주장대로 다소 게으른 게 사실이었던 모양으로 아이언이 날아오기 직전에 잔디 위에 풀썩 쭈그리고 앉았다. 세상에 나보다 더 차분한 사람은 없다고. 여기까지 헬기를 타고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7가지나 발견했어. 그런데 공이 벙커에 빠지고 나서 그게 8가지가 됐지. 만일 모든 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그 버릇만 고친다면 각하의 거짓말은 절반으로 확 줄 텐데 말이야.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영감탱이 알고 보니 공산주의였잖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종류의 인간과 사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당장 꺼져. 그가 명령했다. 네, 아주 기꺼이 꺼지겠소이다. 각하. 하지만 꺼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네. 나는 현대적인 치료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지만 내가 만일 각하라면 보드카 요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소. 각하께선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셨지? 보드카 없이 70년을 살면 누구라도 정신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 말로써 두 사람의 만남은 끝이 났다. 비밀 요원 하나가 대통령과
그의 손님 사이를 탁 막아섰고 또 한 요원은 알란의 팔을 꽉 붙잡고는 이제 그를 곧바로 유엔 빌딩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자, 따라오시오. 헬기 탑승을 도와주겠소. 잠깐만 기다릴 수 없겠소? 알란이 요원에게 부탁했다. 이 양반이 어떻게 벙커에서 빠져나오는지 보고 싶걸랑.